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이승원 시사평론가와 함께 미국 대선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지금 뭐 계속 판세 얘기를 해주시긴 했는데 네. 그 지난번에 컨벤션 효과 해리스 쪽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또 트럼프가 막 치고 올라오는 것 같이 돼서 지금 재역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일단 숫자가 좀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건 맞고요. 컨벤션 효과 그때 뭐 별로 없어서 한 4% 정도밖에 앞서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심지어 그 제가 계속 인용하는, 왜냐면 한 군데를 계속 인용해야지만 그나마 흐름을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뉴욕타임즈와 세나 칼리지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등록 유권자, 투표할 것 같은 유권자 말고 등록 유권자 1,695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셔널이죠. 전체. 트럼프가 48, 해리스가 47. 그래서 1%포인트 뒤졌어요.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모든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고 오차 범위 이내라면 그게 3%든 5%든 그 의미 없다.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 동률이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늘 말씀드려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숫자 자체가 살짝 뒤집혔으니까 해리스 입장에서는 확실히 기분 안 좋은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마이 타임, 나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 군데만 제가 일단은 말씀드렸고, 왜냐면 어쨌든 1% 뒤지는 게 나왔으니까. CNN이 다 필요 없고 이제 여러 개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니까 이 여론조사를 평균 좀 내보자. 네, 워싱턴 포스트도 평균 내고 뭐 CNN도 평균 내고 이렇습니다. 일일이 다 쫓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 이제 전당대가 22일 날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 5개 여론조사 기관, 대표적인 기관을 평균 냈어요. 그러니까 8월 말부터 9월 6일까지니까 최신까지입니다. 그랬더니 또 평균이 해리스 49, 트럼프가 48. 그래서 해리스가 또 1%포인트 앞서는. 그래서 뉴욕타임즈만 쪼개서 본다면 1% 해리스가 뒤졌지만 5개 평균은 또 해리스가 1% 앞서가고 있어서 기존과 좀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 바이든 사퇴하면서 사실은 해리스가 등장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민주당 이전에 지지했다가 지지 철회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막 결집한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상승세였는데 그런 시기는 이제 끝난 건가요? 다시 예전의 균형 상태, 민주공화가 팽팽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건가요? 소위 뭐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고 가장 먼저 환호하고 소리 지른 게 트럼프 캠프였죠. 이 숫자를 보자마자 너무 기뻐서 허니문 끝났어.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컨벤션 효과도 일단 19일부터 22일까지 치러져서 이제 왁자지껄 많은 어텐션을 받았지만 어쨌든 그리고 나서 오늘이 벌써 한 10일 정도 됐으니까 한 20일 지났죠, 대략. 그래서 이제 컨벤션 효과, 허니문 효과가 좀 끝났다. 그리고 미국 언론들도 해리스의 우호적인 언론들이 많이 있지만 주류 언론들 중에서 특히 무조건 그냥 잘하고 있어 칭찬할 수는 없고 이제부터는 정말 정책의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제 어떻게 할 거고 이민자 문제 어떻게 할 거고 환경 정책 어떻게 할 거고 하나하나 이제 묻다 보니까 마냥 이제 바이든이 드랍하면서 기뻤던 유권자들도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해리스의 정책이 뭐였지? 이렇게 이제 묻기 시작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 컨벤션 효과 끝나고 허니문 끝나고 이래서 이제 그 NIT 세나 칼리지에서 이제 물어봤어요. 후보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해리스가 28이고 트럼프가 9%. 왜냐면 트럼프는 이미 모든 정책을 이미 대통령 한 번 했고 트럼프가 하는 정책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레파토리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리스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 28%니까 뭐 당연한 숫자이긴 합니다. 그래서 CNN 방송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유권자들 마음속에는 해리스가 준비가 돼 있는지 이제 궁금해한다. 그래서 이번 토론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 10시에 그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첫 TV 토론을 하거든요. 내일 11일인데 우리 시간으로 10시네요. 네, 미국 시각으로는 10일 밤. 그렇군요. 9시인가 6시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은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오늘 밤에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에 그 토론? 오늘 시간이 헷갈려가지고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디베이트이 될 겁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일 오전 그리고 10시. 미국 시간으로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10일 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앞두고 있는데. 네. 근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실 때 이런 전국조사도 뭐 의미는 있지만 사실 선거는 미국은 주별로 하기 때문에 뭐 이미 승부가 기운주는 상관없고 사실 네. 경합주들이
사실은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네. 거긴 어때요? 같은 조사, 뉴욕 시내대가 조사한 걸 보니까 한 네 군데에서 동률이에요. 48%로 동률이고, 그게 이제 밑쪽, 네바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이쪽 선벨트라고 하는 그쪽들이고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그 북부 쪽에 있는 뭐 블루월 혹은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그쪽에서는 해리스가 좀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위스콘신에서 한 3% 차이로 해리스가 앞서가고 있고, 미시간주랑 펜실베니아는 한 1% 혹은 2% 그 안에서 접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뭐 위스콘신하고 두 군데에서 한 10,000표 차이로 바이든이 이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실제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게 1%도 안 되고 막 0. 몇 %로 표차로 바이든이 우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이 점수를 보면은 지난 2020년 대선처럼 그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죠. 네. 아, 진짜 치열하네요. 그러니까 뭐 네바다 같은 데는 해리스가 승기 잡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기사 보면서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이 지역들에서 또 선거전을 치열하게 하겠네요. 돈 선거인데 미국 선거는 또 그렇죠. 돈도 엄청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 펜실베니아, 조지아를 주목하는 언론 기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그렇고 제가 한 2주 전에 읽은 거였는데 그때는 워싱턴 포스트였는데 해리스의 경우에는 북부 그 블루월 북부 세 곳을 다 이거나 네네. 아니면 남부 그 썬벨트라고 하는 그쪽을 다 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이겨도 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고 이게 지난 사실 아까 말씀 진행자가 하신 것처럼 모든 주는 사실 똑같잖아요. 뭐 뉴욕주 어떻게 나올지 알고 어떻게 나올지 아니까 이 7개 주만 계속 조합을 한 거예요. 각종 언론들이 그리고 여론조사 네네네. 전문가들이. 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어도 트럼프든 해리스든 조지아랑 펜실베니아는 이겨야 된다는 조합이 나온 거예요. 경우의 수를 여기저기 이제 약간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맞춰보고 뭐 하다 보니까. 남부 선벨트의 조지아하고 네. 또 북동부 쪽에 펜실베니아. 네. 일단 펜실베니아는 꼽을 수밖에 없는 게 그 7개 경합주 중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 19개 네. 선거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이즈가 크죠. 그리고 조지아도 역시 16개라서 상당히 사이즈가 큽니다. 네. 노스캐롤라이나도 물론 16개인데 노스캐롤라이나는 그동안 좀 트럼프 쪽에 많이 가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것저것을 굉장히 많이 조합해 본 결과 모든 후보가 조지아와 펜실베니아는 무조건 이겨야지 안심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캠프 쪽에서 그동안 이제 쌓아온 뭐 후원금, 기부금 이런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80%를 다 펜실베니아와 조지아에 쏟아붓기로 했어요. 80%면 진짜 어마어마한 80%를요? 네. 그 와. 7개 경합주에 고루 분포하는 게 아니라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딱 두 주만 해서 81%를 거기에 다 광고비를 때려 붓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펜실베니아는 7,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950억 원이 넘고요. 조지아는 우리나라 돈으로 520억 원이 넘습니다. 야. 엄청나죠? 와, 한 개 주에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네, 광고비를 펜실베니아 광고비만. 쓴다는 거네요. 네, 네. 대선 기간, 요 짧은 기간 지금 얼마 네, 그렇게 지금 한 많이 2달도 안 네. 남았죠? 네. 와, 엄청나게 쓰네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까지. 그래서 우리도 뭐 총선 때 혹은 대선 때 보면은 중요한 그 지역들을 막 공략하잖아요. 네. 유세도 한 번 더 가고 막 하루에 네. 3번 가고 막 이런 것처럼 여기도 다 이제 경합주지만 본인들이 약한 부분 그런 지역들 많이 가는데 하여튼 어딜 가든 해리스든 트럼프든 펜실베니아를 한번 훑고 이제 다른 데 가는 그런 경로.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고 해리스 같은 경우는 경합주 한 7개 주에 고르게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이 북부, 그러니까 러스벨트 지역을 제외하면 조지아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0.3% 이렇게 정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CNN이 말하다 보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CNN이 어저께인가 보도한 걸 보니까 이 7개 경합주를 지난 2020년 당시 어땠었나 다시 이제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이 그 다 이긴 수를 다 합했더니 0.9%포인트 이겨가지고 결국은 이겼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작아요. 차이가요? 네, 차이가. 그래서 해리스는 뭐 0.3, 0.6인가 뭐 그 정도여서 이번이 더 어렵다. 네, 그래서 이제 가로 열고 우리가 틀릴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네요. 우리 책임 없어 뭐 이런. 조사를 하긴 하지만 네, 맞추기 왜냐면 어렵다. 2016년부터 벌써 한 2차례 여론조사 기관들이 너무 못 맞춘다라는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계속 뭔가
여지를 두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묘한 게 우리나라는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라는 게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그렇죠. 맨날 서울을 많이 선거 때 각 네. 정당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호남, 영남이 다 정치 성향이 좀 상대적으로 명확하고 그러시기 때문에. 근데 미국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서울 수도권이라는 게 캘리포니아, 뉴욕 뭐 이런 네. 정도인 것 같은데 다 동서부 그냥 해변가. 민주당 지지고 네. 이렇게 조지아, 뭐 펜실베니아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좀 뜬금없는 지역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거기로 광고와 유세가 집중되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제 미국 뭐 연방이니까 아시겠지만 각각 다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 편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처럼 막 중앙 집권 이것이 아니라 각 주가 법이 다 다르니까 정말. 그래서 각 나라들이 알아서 자신들의 색채를 발휘하는데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그 인구 구조 비율에 따라 계속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공화당을 찍었던 조지아 같은 경우는 계속 빨간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16년부터 이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알고 보니까 거기 이제 공장이 들어서고 젊은 노동자 혹은 유색인종들이 그 유입이 되면서 인구 구조가 바뀌었고 아무래도 이제 흑인이나 라틴 계열이나 혹은 젊은 계열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지역마다 다 특색이 다르긴 한데 그래서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지아 많이 갔잖아요. 조지아 많이 갔죠. 그래서 네. 한국 사람들도 지금 조지아 아틀란타 가면은 뭐 한국인지 미국인지 잘 모르겠는 그런 상가도 있더라고요.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 한국말이 더 많이 들릴 것 같은. 네, 안 파리바게뜨 가봤지만. 있고 뭐 다. 그렇죠. 맞아요. 파리바게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한국인이 얼마나 많이 사는지를 약간 가늠할 수 있어서. 파리바게뜨가 파리도 아니고 네, 그러게 미국에 말입니다. 있다는 게 좀 특이하지만 재밌죠. 어쨌든 음. 저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는데 이건 좀 해설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거죠? 딕 체니 있잖아요. 부시 네, 대통령의 측근인 딕 체니가 공화당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민주당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네. 부시 대통령도 또 뭐 사실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거, 네. 명확하지 않다는 건 우리 편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충격적이죠. 사실은 제가 지지난주쯤에 USA 투데이 인용하면서 238명의 공화당원들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면 부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밋 롬니 등등 대선 후보까지 했던 정말 공화당의 주류이자 핵심이자 이런 사람들을 수십 년간 혹은 수년간 보좌했던 그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한다는 서한을 발표했잖아요. 그게 지난달 말인가 그랬었는데 그만큼의 어떤 정치적인 상징이라고 할까 무게감을 가진 사람이 제가 보기엔 또 딕 체니거든요. 왜냐하면 공화당 내에서도 굉장히 오른쪽, 굉장히 뭐 근본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 네오콘의 거두.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지만 사실 대통령 역할을 한 이 모든 내용은 영화 바이스라는 그 영화를 한 편 보시면 딕 체니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바이스라고. 그 넷플릭스에서 본 것 같은데. 보셨어요? 굉장히 저 재밌게 봤는데 저는 그때 국제부에서 취재할 때여가지고 도대체 딕 체니가 뭐길래 이렇게까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상당히 맵하고 네오콘의 정말 그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나는 뭐 인도스먼을 안 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해리스를 투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해리스를 지지하겠다라고 이름을 언급한 거예요. 아들 부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사실상 비껴갔는데 우회해서 해리스를 지지한 건데 딕 체니 그리고 그 딸인 리즈 체니 공화당 내에서 리즈 체니는 지금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번에 그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네. 왜 떨어졌냐면 트럼프와 맞섰다는 이유로. 공화당 내에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2022년에 중간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보면은 트럼프를 탄핵하는데 그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공화당 의원들이 한 1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정적이 된 거죠. 당내 정적. 그래서 그 중에 대표가 리즈 체니입니다. 그래서 예비선거 때 리즈 체니가 그 서열 3위였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름도 없던 트럼프, 친 트럼프의 어떤 후보가 올라와서 제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공개적으로 트럼프와 리즈 체니는 그쵸. 네. 대놓고 엄청나게 싸웠었는데 그 아버지인 딕 체니마저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울림을 지금 주고 있죠.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이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딕 체니가 왜 그렇게까지 딸 때문인가?
아니면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2022년에 딸 이 리즈 체니가 트럼프를 비난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데 선거를 부정하고 1.6 의회 폭동을 사실상 방관했던 그래서 탄핵까지 찬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무리 뭐 엉망으로 가더라도 최소한 헌법, 뭐 소위 말하는 법과 질서를 이제 또 얘기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화당이든 뭐든 간에 트럼프가 저렇게 법까지 어겨가면서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최소한 저기 마지노선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딕 체니도 동의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난 거는 맞습니다. 네. 원래 보수주의자들이 전통 보수주의자들은 법과 질서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헌정 중단 뭐 그리고 특히 이제 쿠데타, 계엄령 이런 거 엄청 싫어하지 오히려. 그렇죠. 보수주의자들은 정말 그냥 선거를 정통. 통해서 계속 이렇게 평화롭게 정권이 유지가 되길 바라지. 그런 그렇게 한 차이가 마음에 안 있어요. 들더라도 일단 그 질서 내에서 어떻게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 진짜 보수라면 네네. 그 정통 보수라면 본인들이 입법권을 가져가지고 법을 바꾸는 한이 있어도 어쨌든 있는 틀 내에서 하자라는 게 어쨌든 미국을 지금까지 유지시켜온 하나의 힘이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보수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주의라고 붙일 수 있는 게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트럼프주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주의자. 뭐 어떤 이론서에서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공화당의 주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그 신념을 갖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가 지금 트럼프가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최소한 그 맥락에서는. 유포프카님 감사합니다. 네, 아재 개그 맞고요. 실바람드브로와 대자와님 뭐 감사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네오콘까지 지지하는 해리스가 과연 그런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라는 유권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잘 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장이 열리잖아요. 그게 네, TV 토론 TV 토론, 아닙니까? 네. 그 이제 정치학자들이 분석하기에는 최근에 이제 외신들 보면은 과거 1960년에 그 케네디와 그 닉슨이었죠. 처음으로 TV 토론이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고 그 이후에 효과들은 어땠고 뭐 카터가 어땠고 레이건이 어땠고 하면서 쭉 그 역사를 그 아티클이 너무 길어서 다 읽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길게 이제 TV 토론의 역사에 대해서 썼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치학자들은 최근에 제가 만나뵌 분들도 그렇고 책을 읽어도 그렇고 TV 토론이 생각보다는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이유는 이미 유권자들이 마음에 한 명씩 다 이제 품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사람을 흔들 만큼 그 상당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보통 9월, 10월 다 가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예외적이었던 게 지난 6월 말에 바이든이 먼저 하겠다고 해서 저 사단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예외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또 너무나 예외적인 상황 후보가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TV 토론은 정말 중요할 것이다 라면서 모든 언론이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봤잖아요. TV 토론할 때 어떤 식으로 뭐 막말을 하고 틀린 숫자 얘기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째려보기도 하고 말 맞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봐왔으니까 해리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공격도 해야 되고 그래서 펜실베니아에서 이번에 그 TV 토론이 열리는데 거기 어디 호텔 하나를 잡아놓고 한 4일 동안 이 토론을 대비해가지고 연습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스텝 중에 한 명을 이렇게 메소드 연기를 시킨 거예요. 메소드 연기가 뭐죠? 너는 이제 트럼프야. 아. 그래서 트럼프가 실제 트럼프로 그 스텝이 빙의해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말투, 뭐 공격적인 질문, 그리고 예상 가능한 해리스, 뭐 여성이고 유색인종이고 또 그런 질문들 나올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이제 그냥 약간 먹 인터뷰라고 하죠. 그래서 가짜 이제 인터뷰를 한번 해보는 거죠, 디베이트를. 그래서 4일 동안 지금 호텔에서 밤낮으로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해리스 같은 경우는. 연습으로 잘 될까? 좀 걱정을 많이 모르겠네요. 그냥 막 몰아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걱정이 드네요. 그런데 이게 국내 언론에서 뭐 국내 언론보다 어쨌든 미국 언론이 더 열심히 봤겠죠. 해리스에 대해서 조금 상반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2019년 경선 당시에 뭐 금방 드랍하긴 했지만 그 당시 같은 당내 경선 후보였던 바이든 후보를 공격할 때 해리스가 정말 공격적이었고 말을 잘했다. 그래서 정말 바이든 기가 질리게 했다. 뭐 이런 게 커멘트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약간 인스턴트한 그런 질문에 바로바로 대답을 못하는 그런 또 약점도 있다고 해서 이게 되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네. 실제 저도 궁금합니다. 해리스가 정말 어느 정도의 토론 실력과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고 제가 궁금해할 정도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해하겠어요. 본인들이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 TV 토론 정말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스타일에 대해서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미 나는 미디어의 천재야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에 있어서 약간 해리스가 뭐 말을 번복했다던가 이번에 지금 네네네. 프레이킹 뭐 파쇄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게 어떤 거죠? 프레이킹이라고 그 펜실베니아주에 특히 중요한데 그 쉐 오일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환경을 파괴하는 기법이라고 해서 프래킹 기법을 반대한다고 했었어요. 해리스가. 네, 해리스가. 쉐일 오일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펌프 넣어가지고 이 시추하는 그런 석유 시추 방법 말고 네. 모래 안에다가 막 물을 네, 뿌려가지고. 물을 엄청나게 강하게 분사해가지고 그걸 이제 분리시키는 그런 건데. 근데 그게 환경을 파괴하는 거라는 또 지적도 얘기를-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2019년에 프래킹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2020년부터 일부 뭐 이제 수용한다 이렇게 바뀌었고. 이제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CNN하고 인터뷰했을 때 그 프래킹이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왜냐면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의 유권자들이 열심히 보고 있고, 왜냐면 거기 그 일거리가 굉장히 많이 걸려 있거든요. 프래킹을 금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뭐 달라진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할 겁니다. 너 프래킹 반대한다고 하더니 왜 이제 와서 말 바꿨어? 지금 이런 허용하기로 바꾼 거예요. 네, 허용한다고 해리스는? 바꿨어요. 네. 그 그렇군요. CNN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진행자가 아니야 너 말 바꿨잖아. 19년도에 이렇게 했고 지금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나의 기본적인 원칙은 나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 나의 철학은 유지하고 있지만 하지만 프래킹에 대해서는 좀 유연한 입장을 취한다고 말을 이렇게 살짝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 그리고 전기차 문제도 그렇고 뭐 전기차 문제는 어떤 거죠?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2040년 이후부터는 그때부터 신규차는 다 뭐 전기차 등등 그러니까 네네네네. 한마디로 신차 100% 전기차로 네, 하겠다.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유연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40년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해리스가요? 네, 해리스가 전기차 의무화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흥미롭네요. 그리고 아까 프래킹 말씀하셨고 또 이제 세율도 굉장히 문제인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9.6%까지 세율을 상당히 높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고소득자에 대해서. 고소득자 세율 네, 높이겠다. 네, 100만 달러 이상인 그러니까 사람은 소득세 최고 세율 높이는 거죠. 최고 세율. 네, 40%까지. 네, 그렇죠. 거의 40까지죠. 그래서 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한 13억 3,5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자본 이득에 대해서 거의 40%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해리스가 최근에 이것 갖고 저것 갖고 해가지고 한 28%까지 인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28%로 대폭 낮아졌죠. 갑자기 39.6에서 28%로 굉장히 낮아진 최고 세율이 낮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얘기를 해서 자본이득에 대한 세율이 자본이득 드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 친환경 관련된 정책, 자본이득, 뭐 여러 가지 또 이민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에 대해서 서로 디베이트할 것들이 굉장히 많고 트럼프 약점이라면 뭐 그래서 방법이 뭔데라고 이제 방법론을 질문할 수 있겠죠. 네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겠다는 거야 라면서 이제 방법론을 해리스가 공격하면서 트럼프한테 지적을 할 수 있을 테고 또 트럼프의 약점은 어쨌든 낙태권이죠. 예, 낙태에 대해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민감해하는데 뭐 낙태 반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정책마다 포인트마다 서로의 그 약점과 강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잘 피해 가는지 그걸 좀 봐야 되겠죠. 근데 해리스가 명백하게 정책 우클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우클릭은 원래 증세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조금 지난번에 뭐 팁 소득세 감세도 이야기를 하고 맞아요. 감세 내지는 세율 좀 완화 요거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민주당은 친환경인데 뭐 석유 시추 조금 규제 완화하겠다는 거고 프래킹 관련해서 전환 또 과정에서 뭐 불가피하다 뭐 이런 논리 되겠죠. 네. 그리고 전기차도 사실 아주 엄격하게 맞습니다. 딱 끝내겠다고 했는데 그 내연기관차 끝내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내연기관차 타고 다닐 수도 있어요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네요. 네. 그래서 실제 해리스 그 지난번 처음에 그 CNN 인터뷰 끝나자마자 그 미국 내 평론가들이 그 얘기를 확실히 했습니다. 우클릭하는 게 확실해 보이고 가운데 그 뭐 미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가운데로 이제 점차 가려고 하는 게 확실했다라는 논평들이 미국 그 매체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러스트벨트 지역, 북부 지역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이나 과거에 그러니까 반환경적인 그 어떤 산업 이런 걸로 유지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또 거기가 경합주니까 그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누구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기후변화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전기차고 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기존대로 해. 뭐 이런 거고. 근데 해리스는 클라이밋 체인지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인식은 분명히 하고 있어서 사실 마음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볼 겁니다. 바이든 정부에서 했었던 것처럼. IRA 법도 사실상 환경정책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역대급의 규모로 이제 환경정책 법안을 IRA라고 이름을 약간 이렇게 틀어서 만들었던 인플레이션 거죠. 리덕션이니까 뭐 네. 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감소법이라고 이름을 참 재밌게 지었죠. 네. 네. 근데 실제로는 기후 위기 방지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맞습니다. 그런 친환경 법이죠. 산업에 네. 보조금 주고 뭐 세제 혜택 주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이제 원칙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리스가 강조했던 건 사실은 자기의 프린서플은 그쪽에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지지자들한테는 안심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는 내가 좀 유연하게 갈 수 있어 라면서 경합주 유권자들에게 조금 안심을 주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얘기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큰 틀에서 대전략이 딱 보이는데요. 제가 볼 때 그냥 뇌피셜이지만 처음에 바이든 사퇴하고 딱 후보가 됐잖아요. 네. 근데 초기에는 결집을 시켜야 되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얘기 많이 했어요. 팀 노동자 얘기할 때도 그렇고 네네. 자기는 비정규직 노동자하고 같이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유색 인종으로서 정체성 자체가 또 이런 소수자들한테 어필하는 것도 있고 여성이고 이걸로 결집을 시켰는데 그래도 이제 딱 지지율이 비슷하니까 이제 네. 중도 확장 그러면서 정책으로 우클릭 특히 경제 정책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뭐 우리 모든 정치인들이 사실은 이제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이게 집토끼 산토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토끼는 일단 잡아두고 그리고 산토끼 잡으러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약간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숙제가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럼 반대로 트럼프가 좀 궁금한데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 네. 테슬라 CEO를 자기가 집권하면은 뭐 황당했죠. 입각시키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또 화답을 하고. 근데 사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전기차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지금까지 트럼프는 전기차에 반대해 왔잖아요. 반대했었죠. 그래서 이쪽도 뭔가 중도 확장 네. 이렇게 지금 가려고 뭔가 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중도 확장이라기보다 뭐 하여튼 머스크 뭐 전기차를 제외하고는 머스크와 트럼프가 생각하는 어떤 사고 방식이랄까 뭐 색깔이랄까 그런 게 저는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머스크도 가끔은 좀 황당한 얘기도 자주 하잖아요. 물론 이제 비즈니스맨이긴 한데.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와 그 머스크가 X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화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행사했죠. 같이 행사를 했죠. 토크를 했었죠. 네. 근데 그때 그 머스크가 먼저 인플레이션 해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내고 나를 위원장 시켜줘 이렇게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그게 농담이었는지 진담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바이든 정부를 엄청나게 비난하는 얘기 중에 가장 그 큰 공격거리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라도 위원회 필요하고 당신이 대통령 된다면 날 써야 돼 그랬더니 오케이 그럼 내가 너 쓸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다면 거기 위원장은 머스크를 쓸 것이고 그는 수락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뭐 그래서 이제 부적절한 이제 정부 지급 지출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한마디로 좀 깨끗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오전에 오기 전에 워싱턴 포스트를 보니까 어떤 칼럼니스트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니 머스크가 어떻게 정부 효율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할 수 있어 가장 최악의 아이디어라면서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그런데 일단 부자만 봤을 때 그 사람은 자기 비즈니스에서 엄청나게 그렇게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하나하나 뭐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게 그냥 하는 얘기인지 혹은 트럼프니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강정수 박사가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지난번 영상에 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왜 트럼프를 지지했는지 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아까 X 네네네. 대화에서 오갔는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하자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그래도 기후위기는 막아야 됩니다. 전기차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인데 반대로 머스크가 AI 규제 완화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다 완화하겠다. 네네. 신기업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를 기억하면서 이 장면을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푸틴 얘기하고 마무리를 좀 푸틴. 해야 될 것 네네. 같은데요. 해리스 지지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시리어스 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
대략 그 화면을 봤는데 그때 이제 질문하는 사람 진행자가 이게 다큐가 농담되고 농담이 다큐가 되는데 우리 글로 읽으면 모든 게 좀 그렇잖아요. 내 기분에 따라서도 같은 걸도 다르게 읽히고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면은 저도 이제 부분적인 장면을 봤습니다만 약간 농담처럼 웃으면서 질문을 해요. 뭐 너 진짜 지지할 거야? 누구 지지할 거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이제 푸틴이 나는 질문이 오면 답한다. 그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는 바이든을 원래 지지했는데 바이든이 집에 가면서 해리스 지지하라고 했으니까 나 그럼 해리스 지지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처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자들이 크렘린 대변인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 푸틴이 저 회의에서 해리스 지지한다고 했는데 그 말의 진위를 알려달라 그랬더니 크렘린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어조 그러니까 푸틴의 어조에 관해서는 해외에 관심 있는 이들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런 기회를 나는 빼앗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여지를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진심이었어? 거짓이었어? 그래서 호기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기쁨을 그대로 놔두겠다. 그래서 알아서 해석하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푸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해리스가 표현력이 풍부하고 전염성 있는 웃음을 가졌으며 이는 그가 일을 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약간 조롱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트럼프가 해리스 막 실없이 웃는다고 비난했잖아요. 네. 약간 그런 맥락에서 같은 얘기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일 거는 아니지만 뭔가 미국 대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죠. 관심이 많고 개입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 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네. 하여튼 백악관이 기분 나빠가지고 푸틴은 우리 선거에 대해서 발언 중단해라. 또 이렇게 논평을 했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듣고 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